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헤어지면 며칠을 끙끙 앓는 사람.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지고 만나고 나면 자책하게 만드는 사람. 분명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쩐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이 없어서도, 마음이 좁아서도, 배려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힘든 이야기를 나눴어도 위로받은 기분이 들고 별말 안 해도 편안합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헤어질 때는 다음 만남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자존감이 깎이고 내 시간과 감정이 헛되이 낭비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는 동안 긴장하고 헤어진 후엔 후회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5가지 말버릇과 행동 신호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정함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나를 지키는 것,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은 존엄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끊는 것은 용기이지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딱 3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유형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사과가 죽기보다 힘든 사람.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순자님, 올해 67세이십니다. 김순자님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자녀들 학교도 같이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작년 가을 둘이서 지리산 단풍 여행을 갔습니다. 김순자님은 여행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었고 가을 단풍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예약한 숙소가 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터넷 사진에서는 깨끗하고 아늑해 보였는데 실제로 가보니 낡고 냄새나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화장실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김순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숙소가 좀 그런데 다른 데 알아볼까요? 그러자 친구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애써 찾은 건데 그렇게 나오니? 넌 항상 불평만 하더라. 김순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심스럽게 의견을 낸 것뿐인데 친구는 마치 자기가 큰 모욕을 당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결국 김순자님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예민했나 봐 하며 달래야 했습니다. 이틀을 그 숙소에서 지냈는데 밤새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행 내내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고 김순자님은 불편한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여행 끝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다른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리산 갔을 때 순자가 숙소 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하던지 나는 그냥 웃고 넘겼지. 사람이 너무 까다로우면 여행도 못 다녀. 김순자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자기가 참고 또 참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까다롭고 불평 많은 사람으로 몰린 겁니다. 그 순간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 알잖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자기 성격을 핑계로 삼습니다. 마치 성격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둘째, 너도 완벽하진 않잖아. 서로 그러면서 사는 거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즉시 상대방 잘못을 들춰냅니다. 문제는 상대방 잘못은 10년 전 일까지 기억하면서 자기 잘못은 5분 전 일도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셋째,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심지어 자기가 한 말, 한 행동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상대방이 예민한 것처럼 몰아가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입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엔 조심할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회피 기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인정했을 때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안 바뀐다는 겁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미안해라는 말을 배우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참고 이해하고 양보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 상처받고 지치고 소모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허물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관계도 더 깊어지고 신뢰도 쌓입니다. 하지만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우면 또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이 편한 관계만 유지하려고 해. 미안해. 또는 요즘 나 자신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만 상처받는 일방통행입니다. 김순자님은 결국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40년 우정을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전화 올 때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빈자리에 진짜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나를 만능 열쇠로 쓰는 사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영호님, 올해 65세이십니다. 박영호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직장 생활 35년을 하시고 최근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박영호님에게는 군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5살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 같이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박영호님은 그 후배를 늘 챙겨주셨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도 가끔씩 만나 밥 먹고 후배 결혼할 때도 축의금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배는 평소엔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도 연락 없고 박영호님 생일에도 연락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박영호님도 반갑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너는 어떠냐? 그러면 후배가 잠깐 안부를 묻다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형님, 사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제 조카가 이번에 취업 준비하는데 형님 회사 쪽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소개 좀. 박영호님은 이미 퇴직했지만 그래도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도와줍니다. 후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달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탁입니다. 형님, 제가 요즘 허리가 안 좋은데 형님 다니시는 그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 좀. 형님, 제 친구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형님 은행 쪽 아는 분 계시죠? 형님, 제가 골프 배우려고 하는데 형님 다니시는 그 골프장 회원권 좀. 박영호님은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면 후배는 또 강간무소식입니다. 박영호님이 힘들 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박영호님이 정년퇴직했을 때도 아내분이 수술했을 때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째, 형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 못해요. 이 말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만 이용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니까 안 거절할 것 같은 여러분에게만 부탁하는 겁니다. 둘째, 이번 한 번만요. 다음엔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런데 보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부탁이 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매번 반복되고 보답은 영원히 미래의 일입니다. 셋째,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따져요? 서운하게. 여러분이 부담스럽다고 하거나 거절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몰아갑니다. 관계를 볼모로 부탁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쓸모로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로 취급하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물어보고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이런 소소한 관심이 쌓여서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안부는 관심 없고 여러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의 우정, 이익의 우정, 그리고 덕의 우정입니다. 쾌락의 우정은 함께 즐거울 때만 지속됩니다. 젊었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만 유지됩니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 덕의 우정은 상대방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을 만능 열쇠로 쓰는 사람은 이익의 우정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그 즉시 떠날 사람들입니다. 박영호님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는 자기를 형님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인맥으로 생각했다는 걸. 진짜 관계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 일도 정리가 안 돼서 다른 사람 도와줄 여력이 없어. 또는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 알아봐. 처음엔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거절해도 남고 도구로 보는 관계는 거절하면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호님은 그 후배의 부탁을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는 정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숙님, 올해 69세이십니다. 이명숙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우셨고, 지금은 손자, 손녀도 계십니다. 이명숙님에게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중에 유독 신경 쓰이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작년에 이명숙님 남편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병원 다니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명숙님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하며 지쳤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 건강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됐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우리 남편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요즘 매일 같이 산책 다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명숙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위로를 해주는 건지 자랑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명숙님이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게임만 하고.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손주는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걱정 없어.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잘하고. 넌 손자 하나뿐이니까 더 신경 쓰이겠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이명숙님이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숙님이 둘째 아들이 승진했다고 하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근데 요즘 승진해도 야근 많이 하지 않아? 우리 아들은 워라밸 좋은 회사 다녀서 저녁에 항상 집에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이명숙님이 불행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듯 신이 나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명숙님이 행복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째, 그래도 나보단 낫잖아. 나는 더 힘들어. 이 말은 여러분 고통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겁니다.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하며 자기가 이기려고 합니다. 둘째,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나는 다행히. 앞부분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뒷부분은 자랑입니다. 다 힘든데 나만 괜찮다는 식으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셋째,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런 일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위로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면서 자기 상황과 비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저것보단 낫네 하고 위안을 얻는 심리입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무사해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는 속으로 즐거워하고 나는 더 초라해집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로 누르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합니다.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줍니다.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하지만 내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내 고통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씁니다. 내가 힘들수록 자기는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나 괜찮아.
별일 없어. 또는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 특별한 건 없어. 깊은 이야기는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내 상처를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숙님은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동창 모임은 계속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모임에서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날씨나 음식 같은 가벼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유형, 험담이 일상인 사람.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덕수님, 올해 71세이십니다. 최덕수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붓글씨 쓰는 걸 좋아하셔서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분이 한 명 계신데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절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만나니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저기 김 선생님 보이시죠? 저분 아들이 사업 실패했대요. 빚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요즘 얼굴 보면 알아요, 고생하는 게. 박 선생님은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더라. 딱 보면 알아요, 표정이 어두운 게. 이 선생님은 남편이 바람 폈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다던데.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불행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엔 최덕수님도 그래요? 안 됐네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빴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행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분이 최덕수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덕순 씨, 조심하세요. 저 사람이 덕순 씨 이야기도 다른 데서 하더라고요. 최덕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으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덕순 씨가 남편 연금 적다고 불만이라던데요.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었어요. 최덕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연금 받는 날짜를 물어봤을 뿐인데 그것도 험담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한테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나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만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둘째, 내가 하는 말 절대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만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공모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셋째, 저 사람 정말 문제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자기 생각을 마치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로 정당화하며 여러분도 동조하도록 압박합니다. 이런 말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공모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우리만 공유하잖아. 이렇게 유대감을 만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험담을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A 이야기를 B에게 하는 사람은 B 이야기를 C에게 하고 C 이야기를 A에게 합니다. 이게 험담하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험담이 일상인 사람은 남의 나쁜 점만 찾아다니며 퍼뜨립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도 사소한 불행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모두 이야깃거리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을 불신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도 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전부 불안해지고 마음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되고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좋은 이야기 10개보다 나쁜 이야기 하나가 더 오래 남습니다. 험담을 자주 듣다 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사정을 내가 잘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네요. 또는 그런 이야기는 듣기 불편해요. 다른 이야기해요. 처음엔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재미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판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최덕수님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의 수업은 계속 다니지만 수업 끝나고 따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험담을 시작하면 최덕수님은 화장실에 간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며 자리를 피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더 이상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5번째 유형, 고집을 소신이라 포장하며 통제하는 사람.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미란님, 올해 66세이십니다. 정미란님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언니가 한 분 계십니다. 4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 언니는 모든 일에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도, 식당을 가도,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항상 자기 의견을 관철시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 내 말대로 하면 돼. 정미란 님이 다른 의견을 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란아, 넌 이런 거 잘 몰라.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자기가 정한 대로 밀고 나갑니다. 작년 봄에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정미란 님은 해안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등산을 고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라산 안 가면 무슨 제주도 여행이야? 내가 코스 다 짜놨어. 내 말대로 하면 돼. 정미란 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이 힘들다고 했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결국 등산을 했는데 정미란 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동 좀 하라고 했잖아. 평소에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지. 한 번은 정미란 님이 건강 문제로 병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심장내과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병원 가지 마. 내가 아는 한의원 있는데 거기가 훨씬 나아. 무조건 거기 가. 정미란 님이 나는 양방 치료를 받고 싶어라고 하자 언니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왜 안 들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미란 님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가지 못하고 언니가 추천한 곳에 갔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언니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높았고 결국 다시 양방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말했습니다. 한의원을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그렇지. 꾸준히 했으면 나았을 거야.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첫째,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통제를 배려로 포장합니다. 자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는 걸 마치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둘째,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협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도록 압박합니다. 셋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소신 있게 사는 거지. 고집을 소신으로 포장합니다. 융통성 없고 독단적인 걸 마치 당당하고 멋진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통제를 배려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서 마치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상대가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결정해. 난 내 선택을 존중해.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하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더 많아. 내 말대로 해.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으니 남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여러분이 감당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작은 결정도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내 선택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어. 이해해줘. 상대방이 섭섭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정미란님은 결국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언니 조언은 고맙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언니는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강요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정미란님은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유형을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과가 죽기보다 힘든 사람.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탓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예민한 거야. 이런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만 상처받는 일방통행입니다. 둘째, 나를 만능 열쇠로 쓰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엔 관심도 없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거래이고 여러분을 사람이 아니라 쓸모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쓸모 없어지면 떠날 사람입니다. 셋째,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위로하는 척하며 비교와 우월감을 느낍니다. 내가 힘들수록 자기는 더 안도하고 내가 행복하면 자기 자랑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넷째, 험담이 일상인 사람. 비밀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만드는 척하지만 결국 불신만 키웁니다. 다른 사람 험담을 여러분에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고집을 소신이라 포장하며 통제하는 사람.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강요하며 여러분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죄책감도 들고 외로움도 느껴질 겁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문장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다. 평생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반드시 평온과 좋은 인연으로 채워집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평온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가장 아껴야 할 것은 시간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 시간에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누구 만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화 벨소리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나서 며칠을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빈자리가 허전할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그 사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평온으로 채워지는지를요. 더 이상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나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작은 일상이 더 감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산책하며 바람 쐬는 시간, 책 한 권 읽는 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듣느라,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누군가의 통제를 받느라 소비되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쓰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참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며 살 것인가.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존엄하게, 평온하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떤 유형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 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